기원전 35세기경 구약 성서가 완성되기 2500년 전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미 인간 존재에 대해 심오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회는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인 죽음과 싸웠죠.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처럼 솔직하게 또 경외심을 바탕으로 죽음의 의식을 치른 사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사후 세계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했다 물이 빠지고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처럼 사람은 살다가 죽는 것이었으며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사후 세계로 떠나는 여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초기부터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었고 인간의 존재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영원의 세계로 떠나는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었죠. 고대 이집트에선 죽음은 곧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우리처럼 인생의 종말이 아니었고 단지 상태만 바뀌는 것뿐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들의 삶이 영원하다고 믿었고 그들의 영혼과 생명력, 인격은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초월하여 내세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은 기독교 문화에서 말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인들은 기독교에서처럼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는 식의 더 나은 삶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구에서 영위했던 삶이 계속되기만을 바랬죠. 이집트 사회의 거대한 에너지가 죽음을 둘러싼 의식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의식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의 죽음 의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알고 싶어 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오랜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녕하세요. 나일강 삼각주의 비옥한 토양을 지나 지금으로부터 4,500여 년 전 고왕국 시대 이집트 초기 무덤의 발굴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네덜란드의 이집트 학자인 윌럼 벤 할렘이 전 세계에서 모인 발굴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집트 대부분의 지역은 사막인데 사막에 묻힌 고대 이집트인의 시신들은 수천 년 동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일 삼각주 지방의 상황은 사뭇 달랐죠. 이곳은 나일강에 많은 지류가 흘러 습지를 이루고 있으며 나일 강변의 진흙땅에 묻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쉽게 부패됩니다. 윌럼 벤 할람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고대 무덤 유적지입니다. 이런 곳은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벌이기가 매우 힘든 곳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무덤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날 도착했죠. 윌럼은 인간 골격 전문가인 러시아의 알렉세이 코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뭐 좀 알아낸 게 있어요? 남자의 골격인가요? 네. 우리 생각엔 25세에서 35세쯤 된 남자의 것인데 병을 앓거나 한 흔적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것이네요. 네, 아주 건강합니다. 여기가 다리고 이게 골반인가요? 네, 다리, 골반, 그리고 여기가 팔이죠. 갈비뼈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두개골이군요. 네, 그래요. 이게 두개골이고 턱이 여기 있어요. 이게 이빨이고 이게 목걸이죠.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대략 기원전 2000년에서 2500년 사이의 것이니까 4000년에서 4500여 년 전의 것이죠. 아무렇게나 묻은 것 같아도 여기 있는 장례 용구들을 보면 고대 이집트 초기부터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하는 4, 5세기에 대한 믿음이 강했나 보네요. 네, 물론이죠. 여기엔 음식 같은 걸 담아뒀을 거예요. 다른 무덤에서 발견된 단지에는 생선 가시가 담겨 있었는데 소금에 절이든지 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했겠죠. 그렇다면 오늘 이 뼈들과 항아리를 꺼낼 건가요? 예. 원한다면 저기 있는 목걸이를 직접 꺼내보세요. 고맙습니다. 이집트인들은 4, 5세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이 남자는 목걸이를 하고 내세로 떠났죠. 돌구슬은 더 자세한 연구를 하기 위해 따로 보관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차례대로 보관하죠? 저 사이에 작은 것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은 3번으로 하고 필름통에 넣어 번호를 적어둡니다. 스케치를 해두었다가 정확한 순서대로 다시 짜맞출 거예요. 필름통이 수천 개는 되겠네요. 작은 샘플을 담아두기엔 필름통이 그만이죠. 댄 할럼 박사 연구팀이 4,000년이나 된 시신을 연구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습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직업은 어떤 것이었으며 가족은 있었는지 하는 점들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신의 주인공이 죽은 뒤에 영생을 찾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세계에서 죽은 자들의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건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 복잡한 의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가능했고 사후 세계로 가는데 뒤따르는 위험에도 대비해야 했죠. 이집트인들이 지하세계라고 말하는 곳에 사후 세계에 출입문이 있었으며 오시리스 신이 거대한 불가사의의 세계를 관장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심판의 날에 오시리스 신과 42의 다른 재판장이 있는 지하 법정에서 이승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 혹은 수수께끼들을 푸는데 정확한 답을 해야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과해야 했어요.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판단할 재판장도 있었습니다. 무사히 의식을 통과해야 사후 세계에서 신비한 힘을 얻고 사후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의 무게재기 의식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심장과 깃털의 무게를 재는 것이었는데 심장과 깃털이 균형을 이루어야 사후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죠.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당연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육체가 미라로 만들어져 무덤에 묻히면 이제 죽은 자의 영혼은 사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지하 세계를 통해 머나먼 여행을 떠납니다. 이들은 사자의 서라고 하는 사후 세계의 안내서를 참고했습니다. 모든 무덤의 벽에서 이것의 일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한 사후 세계의 안내서입니다. 때때로 사자의 서 안에 사후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지도책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후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묘사하기도 했는데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사후 세계로 가는 길에 많은 위험이 도사린다고 믿었어요. 사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 고문을 당했죠. 테스트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대한 괴물인 아미트한테 잡아먹혔습니다. 그러나 조국과 그들한테 주어진 삶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사랑하는 조국 이집트를 떠나 사후 세계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그의 이름은 마자헤르테,
군 장성이자 아몬레 신을 모시는 고위 성직자였으며 파라오 페네젬 1세의 아들이었죠. 그는 심한 두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가 의사한테 고통을 호소했던 편지도 있었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지만 그는 52세까지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대해 알려진 많은 얘기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을 찾는 사람에게 그는 단지 미라일 뿐입니다. 그리스 로마인들에서부터 헐리우드의 시나리오 작가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이집트 미라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그런 점에서 이 마자헤르테의 미라는 소망을 이룬 셈입니다. 우리 앞에 살아있으니까요. 미라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은 최근의 현상이 아닙니다. 1798년 이집트를 침략했던 나폴레옹은 미라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초기 고고학자들도 미라로 만들어진 시신에 사로잡혔고 금보다도 미라를 찾는 데 혈안이 됐죠. 그러나 그들은 망자를 다루는 데에는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나 그 의식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마자헤르테의 미라처럼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온전히 보존해야만 죽은 후에도 영생을 누린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인들은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시신이 부패되지 않게 했고 시신이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신경을 썼습니다. 4, 5세기에서 영혼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죽은 자의 영혼이 영혼의 안식처인 자신의 몸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신은 가능한 찾기 쉽게 원래의 생김새대로 꾸며졌죠. 이집트 문명 초기엔 시신을 처리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시신을 얕은 구덩이로 판 모래 무덤에 묻기만 하면 시신이 부패하기 전에 뜨거운 사막의 모래가 시신을 바짝 말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집트가 점차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모래 구덩이와는 다른 장소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400년경 이집트 상류층은 땅 위에 마련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마른 모래를 깔지 않으면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보존 방법이 필요했죠. 시신이 없다면 사후 세계도 보장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1000년 후 미라라고 하는 고도로 발전된 복잡한 방법이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초기엔 단지 시신을 송진에 담가두었던 아마포로 감싸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물체가 그러하듯 인간의 내장기관이 제일 먼저 부패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기원전 2600년경 제4대 왕조 때부터 이집트인들은 내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비로소 완벽한 미라가 탄생했습니다. 시신 처리 과정은 날로 발전하여 굉장히 복잡해졌으며 기원전 1500년경 신왕국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장을 드러냈고 콧구멍으로 뇌를 조금씩 꺼낸 뒤 옆구리를 조금 절개해서 위, 허파, 간을 비롯한 내장을 드러냅니다. 각각의 내장은 특별히 제작된 카노프스 단지에 보관되는데 이것들은 미라 근처에 묻힙니다. 영혼이 자기 걸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였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방법을 쓴 건 아니었습니다. 차를 사려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의 크기와 색깔을 결정하듯이 고대 이집트에선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미라의 처리 과정을 선택했죠. 누구나 제일 좋은 방법으로 시신을 보존하고 싶어 했지만 물론 이것도 돈 문제였죠. 가난한 사람들은 미라로 만드는 세세한 과정까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부자들만 미라로 만들 여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집트에는 다양한 수준의 미라 처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더 비싼 방법도 있었고 또 더 싼 방법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파라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 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방법을 썼습니다. 파라오는 세상을 떠난 후 40일 동안 계속되는 엄격한 과정을 거쳐 미라로 만들어집니다. 시신에 기름을 바를 때에도 가장 귀한 재료가 쓰였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서 송진과 고평나무를 들여왔으며 유향과 몰약은 지금의 소말리아와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왔습니다. 계피와 밀랍 또한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고 시신을 봉할 때 쓰였죠. 이제 시신의 모든 준비를 마치면 아마포로 만든 작은 붕대로 손가락과 발가락에까지 조심스럽게 시신을 감았습니다. 신왕국 시대에도 이상적인 미라 처리 방법을 찾는 일은 계속됐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미라를 찾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죽은 자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죠. 위대한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커다란 매부리 코였는데 이 코를 원래 모습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등장됐죠. 1977년 엑스선 전자사진법을 통해서 람세스 2세의 특이한 코를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콧구멍에 수십 개의 후추 열매를 집어넣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왕국 시대에 들어서 이집트인들은 눈꺼풀 아래에 조그만 양파를 집어넣었어요. 눈은 수분이 빠지고 나면 움푹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왕족들은 양파를 집어넣어서 눈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어요. 예쁘게 색칠해진 돌이 눈을 대신했고 톱밥과 집, 모래, 이끼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들이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데 쓰였습니다. 당시 시신의 방부 처리 과정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붕대로 시신을 감싸 미라로 만드는 과정은 아누비스 신의 마스크를 쓴 성직자들이 행했습니다. 파라오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과정이 끝나면 파라오의 미라는 자신의 얼굴을 닮은 장례용 가면을 썼죠. 가장 유명한 장례용 가면은 신왕국 시대 18세 어린 나이로 생을 마감했던 투탕카문의 황금 가면입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기원전 1세기경 로마 제국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미라를 만드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중요한 의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방부 처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가끔 거의 완벽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미라의 붕대를 벗겨보면 여러 시신의 일부분을 갖다 붙여놓은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족들한테 누구누구의 시신이라고 확인만 받고 무덤에 묻혔던 겁니다. 종종 대충 얼버무리는 식으로 미라 만드는 작업이 소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라가 죽은 사람과 닮아야 한다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아름다운 초상화가 미라의 얼굴 위에 놓여졌습니다. 스타일은 로마인처럼 보이지만 분명 이집트인들의 얼굴이었죠. 그들은 신들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수세기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미라의 처리 과정이 조금씩 변했던 것처럼 사랑했던 가족을 묻는 무덤의 장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초기 이집트인들은 모래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최초의 파라오가 등장했을 무렵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은 더욱 복잡해졌고 이집트인들은 시신을 묻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죠.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인들의 매장 방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에 구덩이를 파서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한 영원한 안식처가 필요했죠. 사후세계로 떠나는 오랜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이나 재물을 넣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무덤의 형태는 오늘날 마스타바라고 알려진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돌과 벽돌로 만들어진 직사각형 구조의 방이 하나 있는 것으로
마스타바로 된 여러 개의 무덤이 모여 죽은 자들의 도시를 이루었죠. 장례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마스타바도 점차 복잡한 구조를 띠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고인을 기리고 고인의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 고인이 영생을 누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타바에 방이 더 생겼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여 고인을 기리고 고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시신으로 되돌아온다고 믿었던 이집트인들은 마스타바에 고인이 먹을 음식과 물, 심지어 와인까지 저장해 두었습니다. 수백 개의 마스타바가 기자고원에 세워졌습니다. 이 주변은 고위 공직자들이나 파라오의 왕실 수행원들이 묻힌 곳이죠.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무덤들은 1930년대에 발굴됐죠. 하워드 대학의 앤 로스 박사가 이끄는 발굴팀이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잊혀진 무덤을 발견해서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장례 절차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마스타바 무덤은 고왕국 시대에 지어진 것인데 그전에는 죽은 자의 시신을 덮는 봉긋한 무덤이 고작이었죠. 1930년대 말에 발굴된 현장에 다시 와서 무덤을 일일이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마스타바를 지은 사람들과 무덤의 소유자들, 성직자로 일했던 사람들, 여길 방문했던 여행객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장례의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마스타바인가요? 아니요, 저쪽이에요. 브래드가 며칠 동안 여기서 마스타바가 무너진 자리를 치웠고 윗부분을 치우자마자 방 2개를 발견했어요. 마스타바를 받치는 기둥이 없는 걸로 봐서 시신을 먼저 묻은 후에 그 위에 마스타바를 지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참 바쁘시네요. 네, 그래요. 뭘 발견했습니까? 처음 발굴했을 때 매장실 맨 위에 두개골이 보였는데요. 여기에 매장된 시신의 것이었죠. 18쯤 되는 젊은 여자의 것이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 유골 발굴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 매장실은 무덤에 있는 2개의 매장실 중에 하나예요. 먼저 발견된 매장실 기둥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했죠. 이제 이걸 드러내도 되죠? 네, 이 시신은 일부분만 발견됐는데 저쪽에 있는 매장실에선 완전한 시신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참 특이한데 한번 볼까요? 앨리슨, 시신 또 찾았어요. 뭐가 있죠? 두개골이 있고 목뼈나 다리뼈 같은데요? 다리뼈예요. 이걸 마저 발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흙을 다 드러내야죠. 뼈에 손상이 가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데 보이는 것처럼 공간이 너무 작아서 문제죠. 뭔가 뒤틀린 것 같아요. 여성인 것 같고 작지만 분명히 어른 거예요. 나머진 드러낸 뒤에 알아봐야겠어요. 됐어요. 시신이 또 있네. 시신을 발굴하는 것은 사실 좀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뼈잖아요. 그래서 발굴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2 손을 머리 밑에 두고 베개를 비고 이렇게 쉬는 듯한 자세로 누워있던 시신을 발견했는데 순간적으로 이 무덤에 묻힌 고대의 사람들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4,400년 전에 죽은 여자의 두개골입니다. 나이가 30에서 39 사이인데 35쯤 됐을 거예요. 그 나이에 죽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이 여자가 치아 농양을 알았다는 점이죠. 여기를 잘 보세요. 왼쪽 첫 번째 어금니에 구멍 2개가 나 있는 게 보이죠?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테고 치아 농양을 치료받지 못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인들은 치아 마모가 굉장히 심했어요. 돌맷돌에 나다를 갈아서 먹었는데
그래서 밀가루에 돌가루가 많이 섞여 있었죠. 또 주위에 먼지도 많았고 평생 그렇게 빻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는 것은 사포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발굴 작업을 통해서 앤로스는 고대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영생의 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고대인들의 삶을 사람들한테 알리면 그들은 그만큼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도 영혼의 일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들과 인간적인 연을 맺고 유고를 마구 파헤친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어요. 기자고원의 마스타바에서 발굴된 유골은 이집트 보통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한테도 예외 없이 죽음은 찾아옵니다. 이집트인들은 왕이 죽으면 태양신 라와 함께 하늘에서 배를 타고 다니며 영원히 태양을 실어 나른다고 믿었습니다. 파라오가 사후세계로 가는 중요한 여행길에 오르기 위해 때때로 이런 배들이 왕의 무덤 가까이에 함께 매장됐죠. 언뜻 보기에 이곳은 왕의 함대는 고사하고 배 한 척도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벽들은 거대한 죽음의 신전 단지가 남긴 유물입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죽은 왕들을 기리기 위해서 고대 도시 아비도스 근처의 사막에 지어진 것입니다. 1991년 미국 뉴욕 대학의 오코너 교수가 고고학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이룩했습니다. 거대한 벽들 너머로 수많은 배들이 묻혀 있었죠.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도 새로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발굴팀을 이끌고 있는 매튜 아담스가 고대 파라오의 배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발굴 초기에 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벽처럼 삐죽하게 솟아 있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아, 저것이군요. 처음엔 무슨 건축물의 유적지인 줄 알았어요. 여기 진흙벽에 원래 발라있던 회반죽도 약간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쪽 끝 모양이 좀 특이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곡선 모양이었죠. 여기가 어떤 곳이죠? 이 나지막한 벽들은 나무로 만든 배를 보관해두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다란 배를 여기에 두고 바깥에 벽돌을 쌓아 올린 거죠. 먼저 각각의 모든 배 안에다 벽돌을 가득 채운 다음에 전체를 하얀 회반죽으로 덧발라 버린 겁니다. 아, 지금 이 안에 들어있나요? 이 안에 나무배가 있습니다. 근데 저 돌덩이는 뭐죠? 배를 제자리에 영원히 정박시켜 놓는다는 의미로 닻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굉장하네요. 여기 있는 것이 나무배를 감싼 것이라면 그럼 여기가 뱃머리예요? 꼬리예요? 어느 쪽이 뱃머리인지는 확실히 모르죠. 형태가 아주 선명한데요? 그렇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죠? 가장 긴 건 거의 30m 정도 되고요. 폭이 3m나 됩니다. 30m요? 야, 정말 엄청나군요. 예, 대단한 솜씨죠. 나무배를 덮고 있던 수천 톤의 모래를 채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죠. 발라져 있던 회반죽을 조심스레 드러내고 배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래 전부를 채우자 5,000년 전 이곳에 묻혔던 길고 좁은 배의 나무 판자들이 보였습니다. 어우, 세상에. 여기 배의 실제 길이만한 세로로 긴 널빤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틈 보이시죠? 여기요. 이 부분은 꽤 두꺼운데요? 예, 맞아요. 두께가 7, 8cm 정도 되는데 아직 발굴된 게 많지 않아서 정확한 길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나무죠? 지금의 레바논에서 들여온 삼나무예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 아, 그러면 배의 바닥이 여기고 선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건 뭐죠? 이게 원래 선체를 이루던 나무의 일부입니다, 이게. 아, 이 구멍은 벌레 먹은 건가요? 아니요, 이건 배를 만들 때 일부러 만든 구멍이죠. 밧줄로 나무 판자를 연결해서 붙이려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데보라, 거기서 뭐해요? 나무에 뭘 뿌리는 거죠? 나무판이 발견되면 그 즉시 아크릴로 된 합성 수지를 발라줍니다. 색깔이 더 이상 바래는 걸 막기 위해서죠. 저건 뭐예요? 이건 노란색 알료예요. 이쪽에 노란색이 쭉 이어진 게 보이죠? 아, 이게 바로 무덤 부주에서 봤던 아름다운 배군요. 맞아요. 그럼 이제 뭘 하죠? 나무를 손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전부 분해해서 세부 작업을 할 겁니다. 배가 12척인데요. 예, 맞아요. 지금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12척 모두 하려면 아마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여기서 이미 12척이 발견됐죠? 그래요. 바로 뒤에 있는 게 12번째입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12척 이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저기 또 하나가 발견됐죠. 여기 이게 13번째 배입니다. 이런 사막에 수백 척의 배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가능한 일이죠. 아, 여기가 고대의 정박지였어요? 사막에 왕실 함대가 있었던 거죠. 여전히 고대 이집트의 비밀이 드러나고 있으며 우리가 아비도스를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4번째 배가 발견됐습니다. 모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들이죠. 아담스 일행이 발굴해낸 이 왕실 함대는 초기 이집트 왕들의 마스타바 무덤 근처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용됐던 간단한 마스타바 무덤 양식은 점차 복잡해졌고 기원전 2700년경 이집트 왕들은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무덤을 짓기 시작했죠. 수세기 동안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마스타바 무덤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고왕국이 번창하면서 이집트는 전성기를 맞이했고 파라오들은 다른 걸 원했습니다. 그냥 무덤이 아닌 그들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는 걸작품을 원했죠. 기원전 2600년경 이집트 파라오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멸의 저택을 완성했습니다. 대피라미드는 무게가 2.5톤이 넘는 250만 개의 거대한 석회암 블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고왕국 시대에 시작된 피라미드는 900년 이상 파라오들의 마지막 쉼터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무덤을 짓는데 너무나 많은 자원이 낭비됐습니다. 작은 피라미드 하나에도 이집트 경제가 휘청거렸죠. 그러나 거대한 피라미드의 깊숙한 곳에 묻혔다 해도 파라오의 무덤은 도굴꾼들로부터 안전한 곳이 못 됐습니다. 고왕국 시대 말 이집트 파라오들은 4, 5세기로 떠나는 오랜 고달픈 여행길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570년경 신왕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종교의식의 변화가 생겼고 마스타바나 심지어 거대한 피라미드도 도굴꾼들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파라오들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죠. 그들은 테베에서 멀지 않은 척박한 계곡을 택했고 파라오의 시신들은 이곳에서 4, 5세기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왕들의 계곡으로 알려진 것이죠.
사람의 왕래가 끊어진 외딴 계곡은 매우 안전해 보였습니다. 파라오가 왕위를 이어받자마자 무덤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은 석회암으로 된 바위산을 깎아 커다란 방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벽을 깎아 아름다운 부조를 만들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왕이 사후세계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지침서인 사자의 서를 조각했습니다. 왕이 이승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공들여 만든 마지막 장식품들이 급히 무덤에 추가됩니다. 파라오의 미라는 배를 타고 나일강을 건넜고 그 뒤를 따라온 많은 성직자들과 조객들이 보는 가운데 관은 천천히 먼지투성이의 계곡을 지나 왕들의 계곡의 무덤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일 강가에서부터 파라오의 미라를 무덤 입구까지 가져오는 며칠 동안 장례의식은 계속됐습니다. 파라오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파라오의 시신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던 이곳에서 마침내 마지막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향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구슬픈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성직자들이 장례행렬을 이끌었고 비탄에 잠긴 왕족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내 장례 행렬이 무덤 안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곳에 다다랐습니다. 미라가 설화석고 관 속에 놓여지면 죽은 자에게 작별을 구하는 마지막 의식이 진행됩니다. 조문객들이 되돌아가고 나면 이제 파라오는 사후세계를 위한 새 집에 혼자 남게 됩니다. 왕들의 계곡에 묻힌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이 이집트를 통치했던 500여 년 동안 이집트는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000년경 이집트와 파라오의 권력은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잦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던 이집트는 마침내 다른 문명의 식민지로 전락했죠. 페르시아인과 그리스인에 이어 마침내 로마인이 파라오의 땅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침략자들은 그들의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고 이집트인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들을 숭배하며 장례의식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의 발견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곳은 카이로에서 300km 떨어진 이집트 서부 사막의 한가운데입니다. 자동차로 가기엔 만만치 않은 곳이고 밖의 기온은 40도나 됩니다. 여기서 운전을 하고 있노라면 리비아의 국경지대까지 뜨거운 열기와 바위,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움푹한 땅에서 막대한 양의 물이 쏟아져 풀이 무성한 5개의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중 한 곳인 바하리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집트 고고학자 자이 하와스가 엄청난 발견을 했다고 하네요. 이집트가 로마 제국의 속주였을 때 거대한 오아시스 바하리아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던 번잡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 대추 야자와 와인으로 유명했던 오아시스는 오늘날 당나귀 사고로 유명합니다. 1996년 한 노동자가 이곳 바하리아 오아시스에서 당나귀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사막 한가운데서 동물의 부서진 다리 같은 게 구멍으로 삐져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구멍 안을 들여다봤고 그 안엔 미라가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미라가 매장된 무덤이었죠. 미라를 만드는 풍습이 시작된 지 4000년 후 미라의 모습은 초기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대부분 관도 없었죠. 대신 미라의 얼굴에 황금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사후세기를 위해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이집트인들의 풍습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미라의 얼굴에 금도금한 마스크를 씌운 것 때문에 이곳은 황금 미라의 계곡이라 불립니다. 이곳의 발굴 책임자인 자이 하와스 박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발굴 작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건 어떤 무덤이죠? 황금 가면의 계곡에서 가장 최근에 발견된 무덤인데요. 이곳에서만 41개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난 지금까지 그만큼 많은 미라를 본 적이 없는데요. 미라의 형태를 잘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3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미라를 볼 수 있는데 얼굴 부분이 황금 마스크로 덮여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건 그냥 아마포로만 감겨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네, 그래요. 여기 있는 미라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신들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어린아이의 것을 보세요. 물론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많아야 2살 정도 된 아기의 것입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요. 상태도 아주 좋아요. 다들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미라의 질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이걸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상태가 좋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미라가 연장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나 봐요. 네, 가장일 수도 있죠. 방 한가운데 있는 침대에 누워있고 또 약간 높은 곳에 둔 것으로 봐서 이 집의 가장일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이 묻혀 있는 걸 보니 감동적이네요. 네, 맞아요. 다른 무덤도 마찬가지인가요? 미라마다 다 달라서 이집트인들에 대한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데로 가죠. 이것은 다른 무덤이네요. 예, 지금까지 발견한 미라가 어느 정도죠? 모든 무덤에서 미라를 발견했는데 총 207개나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이 미라의 얼굴엔 눈동자를 그려놨어요. 정말 근사하네요. 네, 금도금을 해서 정말 아름답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겠죠? 네, 물론이죠. 미라의 금장식이 들어간 것은 모두 부자들의 것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건 그냥 회반죽이네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건 결혼하기 전에 죽은 신부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가족들이 입술도 발라주고 또 볼터치도 해준 겁니다. 사후 세계에서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무덤이 얼마나 더 발견될까요? 평생 발굴 작업을 하면서 미라의 비밀을 밝히고 또 이곳에 묻혀있던 사람들의 인생 얘기를 알아낼 겁니다. 최소한 10,000개의 미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것을 황금 미라의 계곡이라고 이름 붙일 생각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선 위대한 파라오들만 미라로 만들어졌다고 여기고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은 왕의 무덤에만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바하리아에서 발굴된 무덤엔 왕족이 아닌 이집트 보통 사람의 미라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안겨있는 아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미라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 이것으로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보통 사람들도 시체가 썩는 걸 원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라를 만드는 풍습은 이집트 가족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부분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난 뒤 지금 우리들처럼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들이 슬퍼하는 동안 죽은 자는 사후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었죠. 꽤 오랫동안 가족들은 여러 가지 장례의식을 치렀고 죽은 뒤에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과 노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거행했을까요? 병적인 망상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미라로 만드는 것은 사랑의 행위였죠. 그들은
죽음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